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동향과 함께요.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요. 우리 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들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종환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또 저희에게 시장에 관한 흐름들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흘러갔었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촬영했을 때 앵커님이 저랑 처음 마주쳤을 때 10만 달러 돌파했다라고 굉장히 환희해져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만날 때마다 10만 달러 돌파하는 네, 게 맞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약간 흐름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보이면서 시장에서 또 불안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정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온체인 지표상으로 소셜 도미넌스라든지 감정 지표를 보면은 또 시장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불안감이 팽배하면은 또 이제 반등이 이제 곧 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 만약에 시장에서 너무 환희에 차 있으면은 곧 조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를 하니까 이제는 11만 달러, 12만 달러 계속해서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뒤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부탄 정부가 매도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악재 소식들이 시장에서 이제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쭉 빠지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롱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 있었던 이 구간들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많이 구축한다. 즉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되면은 고래들은 언제든지 이 물량들을 청산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이걸 다 본인들의 몫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 환희에 차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선물 지표들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을 때는 늘 위험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들을 이제는 청산을 한번 한 겁니다. 이렇게 청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레버리지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발돋움 삼아서 다시 한번 더 본격적인 랠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조정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조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본격적인 랠리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조정을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은 가격이 오를 때 올라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심자들,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이 현상들이 좀 당혹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했고, 특히나 가격이 조정을 받는데도 90K를 갖다 끝까지 지켜줬고, 그리고 이후에는 22평선을 정말 요지부동하게 잘 지켜줬다는 거죠. 이렇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동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12월 달에 지금 당장에 얼마나 더 오르내리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이 대세장을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오게 되면은 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언제 더 매집을 할 것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관점은 완전히 틀린 관점이고 반대 관점이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관점,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 어떤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은 굉장히 좀 건전한 조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어떤 준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다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게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몇 가지 뉴스들이 좀 기억에 납니다. 작가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있었던 그러한 뉴스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굵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좋은 소식부터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좀 공존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많이 회자가 된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2만 BTC, 뭐 몇만 BTC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뭔가 어떤 융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본인들의 현금이 아닌 어떤 비투를 통해서 자본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요 옆에 거는 마라홀딩스라고 하는 채굴 기업인데 역시나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매집을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떤 의구심들도 있었고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투자들을 이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는 결정이 나 있을 텐데 13일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서 편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또 호재의 소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반대로도 봐야 되는 게 셀더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 이 안전한 지수에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의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는 이 회사를 갖다가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난주에 매주마다 발표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유입량을 봤을 때 순유입량이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도 비트코인을 갖다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즉 미국에서 출시된 이 현물 ETF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ETP 상품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시장에 있는 어떤 상품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뭔가 글로벌한 상황에서 어떤 매집의 움직임들이 더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많이 매집을 했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했을 때도 현물 ETF 쪽으로는 좀 유입이 계속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문점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현물 ETF 유입량이 시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현물이 아니라 ETF를 선택하는 그런 양상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했거든요.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제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장기 보유자 물량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누가 받아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현물 ETF가 받아내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마라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받아내고 그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들이 이제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갓 들어온 분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들어오셨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고 본인이 시드를 넣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매도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매수와 매도의 균형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간 부분들인데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강력하게 갈 텐데 여기에 더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도 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저희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매도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잖아요, 작가님. 그 악재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시장에 풀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조정을 겪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뭐 세 가지, 네 가지로 더 확장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한 주체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가령 지난 이제 우리 연 중반 정도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는 독일 정부 매도 소식이 전해졌었죠. 실제로 거의 5만 개,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가까운 매도 물량들을 내보냈는데 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탄 정부가
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팔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본인이 선포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슈는 이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물량들을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지갑의 이동이 좀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들이 실제 매도로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도 상당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과 거의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영국이 6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영국 물량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좀 친화적인 국가이긴 한데 이 물량들을 뭐 팔겠다 이런 걸 밝힌 적은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독일 정부의 움직임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 상황인데 상당한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전시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부탄입니다. 지금 13,000개 정도가 있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왔고 국부 펀드가 모아왔고 채굴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갖다 흔들 만한 그런 요인들은 아니었는데 큰 수요들이 꺾이고 나서 이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패닉 셀링에 어떤 기름을 좀 더 붓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탄의 어떤 물량들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주주들이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또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부를 했죠. 비트코인을 우리는 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제가 뉴스를 듣기는 했는데 네. 찬성까지는 못 들었고요. 일단 이사회 측에서 주주들에게 권한 것까지만 듣고 그 이후 내용을 못 들었어요. 작가님 알려주세요. 네, 대략적으로 0.5% 정도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95% 이상이 99.5%가 거의 다 반대를 한 거죠.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들을 채택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들 혹은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 추세들이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아마존도 지금 누군가 의결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제한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빅테크들이 받아들이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빅테크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회사들, 가령 예를 들어서 델 같은 회사들, 전통적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신산업 동력이 없는 회사들. 그렇죠. 근데 현금은 많아.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부터 차근차근히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들이, 그 성과들을 보고서 계속해서 빅테크까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입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큰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고 채택을 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채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특히 영향력이 있는 많은 곳에서 채택을 해서 도입을 할수록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동적인 자산이고 늘 강조드리듯이 내재 가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되었다, 그때는 뭐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아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현 주소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봐야 할 그런 이유는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구글 쪽에서 양자 컴퓨터 소식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다고요, 작가님?
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경계감을 많이 가졌던 순간들이 있는데 이번에 구글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 비트 단위로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저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기존 컴퓨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윌로우 같은 경우는 105 큐비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천 년에 걸리는 계산이 필요한 어떤 연산들을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1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비트코인 큰일 났다. 이렇게 공포감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105 큐비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뚫기에는 거리가 아직까지는 한참 멉니다. 왜냐하면은 수백만 큐비트가 아직까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협적인 존재로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시간이 또 흘렀을 때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동일하게 유지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항할 수 있는 또 양자 저항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서로 창과 방패의 어떤 싸움 같은 건데 여기서 진보하면 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도 양자 저항 기술을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 암호화폐 연합이 누가 더 위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결과는 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호화폐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이번 대세 상승장에 잘 투자를 이어가시고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관찰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경쟁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까요? 한동안은? 이런 기술력 경쟁을 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예리한 질문으로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네.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양자 컴퓨터는 더 발전하고 그러면은 저항은 더 발전하고 그렇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만의 문제일까요? 기존 은행 시스템은 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도 다 공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뭔가 위험을 갖다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뭔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모든 시스템의 위협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들을 또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만 좀 접해봤을지 전반적인 금융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작가님을 통해서 덕분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악재 소식 하나 더 준비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더리움에 있는 연구원이 솔라나로 이적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만큼 좀 느리고 수수료도 높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블록체인 대비로는 덜 매력적인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코인 개발도 너무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흐름에 동참하는 개발자들이 또 솔라나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개발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좀 지키고자 하는 생태계가 이더리움 생태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남아 있고 실제로 개발자 현황을 볼 수 있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은 다른 블록체인 대비로 이더리움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기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시장에 어떤 동요를 약간 줄 수 있는 동요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갖다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더리움은 굳건하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솔라나로 간다는 거는 솔라나에 대한 비전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일단은 긍정적인 기사로 해석을 합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살짝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트럼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암호화폐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인데,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작가님? 네,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트럼프의 차남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모두 다 정치에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뭔가 본인의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 물론 그 중심에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남, 차남이 모두 다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중동의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대통령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은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AI 크립토 차르로 꼽힌 사람이 이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는 페이팔 출신의 인물이었죠. 그렇게 또 임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SEC 위원장이 폴 애킨스로 바뀐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친암호화폐적인 흐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행보는 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차남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미국 행정부의 기조들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들이 조금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랑은 그냥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가족들의 발언에 또 너무 무게를 실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너무 환희에 차 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을 때는 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너무 예측을 통해서 가면 안 되고 결국은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거침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늘 이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겪게 되는 거고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이제 19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텐데 소식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 급락했다가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가게 될 텐데 이 흐름들은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에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좋은 소식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이때 올라타는 거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하고 나면은 바로 다른 소식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들을 중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게 해석을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들,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심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작가님이랑 너무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또 금리 인하 일정도 있잖아요, 작가님.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는 순간이나 CPI가 발표가 되는 순간에 가격이 많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뭔가 불확실성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예정대로 인하했을 때는 셀더 뉴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반등해서 연말까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가님과 함께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지표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께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 다양한 이슈들과 또 거시경제 일정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악재 그리고 호재가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쪽으로 시선을 더 둬야 할지 오늘 그 해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